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계산이론 연구실 박신호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EACL 2024년에 발표된 Smaller Language Models are Better Zero-Shot Machine Generated Text Detectors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목차로는 좀 생소한 태스크일 수도 있어서 이 연구의 태스크가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연구의 핵심 모티베이션과 연구 방법론 그리고 실험 결과, 분석 결과를 공유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스크는 Detecting Machine Generated Text라고 해서 이미의 텍스트가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 해당 글을 작성한 주체가 사람인지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인지를 판별하는 이진 분류 형태의 태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텍스트가 되는 것이고 아웃풋은 yes라고 말하면 이 글은 LLM이 쓴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no라고 말하면 이제 사람이 쓴 글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태스크인 것이죠. 이 연구의 중요성으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라든가 오픈 AI, 챗 GPT, 또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같은 다양한 LLM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또 뛰어난 성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영작을 하거나 혹은 국문 작문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코딩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방면에서 LLM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LLM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과제를 할 때 LLM을 사용을 해서 레포트를 적기도 한다라든가 혹은 좀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사기성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사기성 게시글이라든가 혹은 어떤 쇼핑몰에 허위 리뷰를 단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LLM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LM이 생성한 콘텐츠, LLM이 생성한 텍스트를 탐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런 연구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트렌드화 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떻게 저희가 이 머신이 생성한 텍스트를 탐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ICM의 2023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되게 자연어 처리 쪽에서 유명하신 크리스토퍼 매닝 교수님이 저자로 또 참여했었던 논문인 디텍터 GPT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 LLM이 생성한 텍스트를 탐지하는 제로샷 방법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관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래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저 주황색 박스 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Y축에 있는 값이 로그 프로바빌리티입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랭귀지 모델에 주어진 이 텍스트 시퀀스를 쫙 통과를 시키면은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로그 프랍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언어를 자기가 배워서 언어의 그 통계적인 규칙, 자기가 학습을 한 통계적 규칙에 맞게끔 언어를 쫙 모델링을 하면서 넥스트 토큰을 쫙쫙쫙 뱉어주는 그런 과정이 이 글을 생성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산하는 이 확률값, 이 텍스트 또 이 토큰에 대해서 이 언어 모델이 얼마만큼 자기가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패턴에 맞게끔 확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수치적인 값이 결국에 이제 로그 프로바빌리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LLM에 의해 생성된 글은 LLM이 당연하게도 자기가 쓴 글이니까 굉장히 높은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뱉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학습한 이 언어를 생성하는 패턴에 되게 유사한 글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육각형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실제 샘플이고요. 그래서 왼쪽 이 주황색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이 곡률에서 곡선에서 제일 이 꼭지점 위에 있는 것이 LLM이 생성한 하나의 글이고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들은 그 LLM이 생성한 글에다가 일종의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획득을 한 베리언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형을 가했다는 거는 뭐 단어 몇 개를 임의로 뭐 치환을 한다라든가 혹은 어떤 단어를 삭제를 한다라든가 하는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얻어낸 그런 베리언트 텍스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로그 프랍을 계산을 해봤을 때 LLM이 생성한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텍스트가 항상 자신의 변종 텍스트들보다 로그 프랍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방법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그려진 거는 이제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곡선을 그려본 것인데 사람이 쓴 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원본 글이 높은 로그 프랍을 가지는 건 아니죠. 변종 글들이 더 높은 로그 프랍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LLM이 쓴 글은 항상 LLM이 쓴 원본 글이 자신의 변종들보다 높은 로그 프랍을 가진다라는 그런 관찰 결과에서 출발해서 방법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프랍 설명은 앞에서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이제 로그 프랍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 모델이 해당 글에 대해서 얼마나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그 수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높으면 이 글은 LLM 입장에서 되게 익숙한 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텍트 GPT가 어떤 식으로 제로샷으로 판단을 하게 되냐면 앞에서 계속 제가 설명드린 이 관찰 결과를 기반해서 방문론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캔디데이트 패시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뭐 조 바이든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연어 글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T5라는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서 헐털글을 막 가하죠. 그래서 뭐 bringing along이라는 부분을 뭐 삭제를 하기도 하고 해시라는 단어를 뭐 도구로 치환하기도 하고 뭐 made a move를 뭐 move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n개의 원본 글의 변종 텍스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펄터베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GPT-3라는 언어 모델을 통과를 시켜서 일단은 가정 자체가 디텍트 GPT의 목적이 GPT-3가 생성한 글을 탐지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 프랍을 얻는 주체도 동일한 GPT-3 모델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뭐 라마3가 쓴 글을 탐지하고 싶다면 이 스코어를 계산하는 모델로는 라마3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제 GPT-3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 텍스트별로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스코어를 매기는 과정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글이 GPT-3가 쓴 글이라면은 원본 글이 자신의 변종 글보다 더 높은 로그 프랍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된 값이 설정한 스레시홀드 엡실론보다 크다면 이 글은 원본 글 자체가 GPT-3가 썼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글은 GPT-3가 작성한 글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이 디텍터 GPT의 동작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학습 과정을 거치지는 않죠. 이 글은 사람이 쓴 글이야, 이 글은 뭐 LLM이 쓴 글이야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로그 프로바빌리티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 가설에 기반을 해가지고 동작을 하는 방문론이기 때문에 이 방문론은 제로샷 디텍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현재 가장 어떤 대표격인 방법론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LLM이 쓴 글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전반적인 알고리즘도 포함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모티베이션인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디텍트 GPT 방법을 보면은 결국에는 제 GPT-3가 생성한 글을 탐지하려면은 GPT-3를 사용을 해가지고 로그 프랍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로그 프랍을 활용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결국엔 이 스코어링을 하는 모델이 이 글을 생성했을 거라고 판단하는 그 제너레이터랑 동일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제약 조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점에 의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는 게 이번 논문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기존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LLM이 생성한 글을 탐지하려면 우리가 제너레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그 제너레이터가 내뱉는 로짓 혹은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모델에 있어서 화이트박스적인 접근이 가능해야지만 워킹할 수 있는 방문론이라는 거죠. 기존 방문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저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정보 없이도 제너레이터에 대한 정보 없이도 혹은 제너레이터에 대한 화이트박스적인 접근을 할 수 없더라도 이 LLM이 만든 글을 유니버셜리 탐지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 궁금점에서 시작을 하는 논문이 오늘 논문이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분석 논문스러운 성격을 가진 논문인데 오늘 논문이 크로스 디텍션이 워킹을 잘 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크로스 디텍션이라는 거는 일단은 디텍터 모델 혹은 로그 프랍을 계산하는 스코어 모델로서 서로게이트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라는 건 이제 대체 모델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GPT-3가 생성한 글을 탐지를 하는데 디텍터로서는 라마3 같은 서로게이트 모델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와 디텍터가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크로스 디텍션인 거죠. 이 크로스 디텍션이 얼마만큼 잘 워킹할 수 있을까를 분석을 해보는 게 오늘 논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을 다 실험을 광범위하게 해보는데요. 이 서로게이트 디텍터 모델이 되게 다양한 파라미터 크기를 가지는 경우, 밀리언 단위부터 빌리언 단위까지, 그다음에 아키텍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GPT 계열이 있을 수가 있고, OPT 계열이 있을 수가 있고, 뭐 파이시아 계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언어 모델이 사전 학습을 하는데 활용한 데이터셋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모델은 웹 텍스트에서 사전 학습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모델은 파일이라는 거에서 사전 학습을 쓸 수도 있고, 그 사전 학습을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도 되게 결과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학습이 얼마만큼 됐는가, 학습의 정도를 또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습 데이터로 쫙 스텝을 밟아가면서 모델 훈련을 시킬 텐데, 초기 단계가 사전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멈춰서 그 모델의 체크 포인트를 가져와서 디텍터 모델을 써보기도 하고, 충분히 진행을 해서 이제 143K 정도 스텝을 밟고 충분히 다 학습이 된 풀리 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걔를 이제 디텍터로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이 학습이 된 정도에 따라서도 비교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실험 결과들을 공유하기 전에 이제 저자들이 찾은 메인 파인딩을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디텍터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가 굉장히 작을수록, 좀 더 작은 모델일수록 더 잘 동작하는 유니버셜 디텍터다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밝혀냈고, 또 두 번째로는 완전히 다 사전 학습이 된 모델보다 좀 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갖고 와서 걔를 디텍터로 썼을 때 좀 더 이 크로스 디텍션이 잘 되더라라는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저자들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넘어가서 이 저자들이 그럼 이 크로스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리서치 메소드를 짰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단계별로 보자면 일단 가정은 제너레이티브 모델로는 챗GPT가 글을 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맨 좌상단에 있는 휴먼 리튼 텍스트가 프롬프트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 글을 일부를 잘라요. 예를 들어서 뭐 글이 100토큰으로 주어진 글이었다, 휴먼 리튼 텍스트가. 그러면 뒤에 부분을 다 잘라내고 앞에 한 20토큰만 남기니까. 그다음에 그걸 챗GPT한테 줘가지고 뒷부분을 너가 마저 써줘. 이런 식으로 이제 LLM이 생성한 글을 만들게 되고요. 그 LLM이 생성한 글과 사람이 작성한 글을 살개 풀이라는 거에 넣어가지고 그냥 반반 양을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절반은 사람이 쓴 글, 절반은 뭐 LLM이 쓴 걸 이렇게 맞춰주고, 그다음에 네, T5 모델을 써서 펄터베이션을 가하죠. 그래서 몇 개 단어를 뭐 삭제하거나 뭐 대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펄터베이션 텍스트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디텍터 모델로서 저희가 이제 크로스 디텍션을 하는 거니까 GPT-2 같은 다른 모델, 제네레이터와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쫙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텍터 GPT에서 하는 것처럼 컬베츠 테스트를 통해서 해당 글이 어, 사람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건지 아니면 챗GPT에서 의해서 작성이 된 건지를 판단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평가 지표로는 보통 AUC 스코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폴스 파지티브 레이스랑 트루 파지티브 레이스를 구해서 이렇게 쫙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 곡선 아래 면적을 계산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이 방법론에 얼마나 잘 워킹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인데, 실험 섹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디텍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든 OPT 모델 125밀리언짜리 크기부터 6.7빌리언짜리까지 사용을 하고, 오일러 AI에서 만든 GPT 네오, GPT J 또 역시 다양한 크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또 오일러에서 만든 파이시아, 그다음에 오픈 AI에서 만든 GPT-2 계열들, 뭐 이런 애들을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맨 끝에 있는 GPT-3랑 챗GPT는 이제 제너레이터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텍터로 사용할 이 다양한 모델들이 프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일러 AI랑 페이스북 계열에서 만든 이런 GPT-J라든가 뭐 네오, 파이시아, OPT 계열들은 이제 파일이라는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된 애들이고, GPT-2 계열 애들은 웹 텍스트라는 거에서 사전 학습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성자 모델로 활용할 GPT-3는 이제 커먼 크롤, 웹텍스트2, 북스 이런 애들의 조합으로 사전 학습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보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선 모델들로 이제 실험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면은, 스쿼드 데이터셋에서 이제 아카데믹 에세이 파트, 그 다음에 라이팅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 300개의 사람이 작성한 글을 가지고 와서 동일한 양만큼 300개의 머신 제너레이트 샘플을 만들어서 전체 600개 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데이터셋 소개를 드리자면은 스쿼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음과 같이 퀘스천이 주어지게 됩니다. 노트르담에 있는 메인 빌딩 어쩌고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면은 그에 대한 글을 블라블라 쓰게 되는 이 컨텍스트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컨텍스트 부분을 그다음에 라이팅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글짓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로 몇 개의 이제 화두를 던져주는 거죠. 메이지, 워리어, 프리스트 이거에 대한 글을 써봐라. 라고 하면 이제 블라블라블라 줄거리 이야기를 적는 겁니다. 동화를 적듯이. 그럼 아래 작성해서 동화 파트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부터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다양한 모델, 또 다양한 크기별로 모델을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험 결과를 히트맵 형태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X축에 있는 게 디텍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Y축에 있는 게 이제 글을 생성한 생성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랑 디텍터 모델이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이 히트맵에서 주 대각선을 지나는 값들이겠죠. 그건 이제 셀프 디텍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생성한 글을 자기가 탐지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이제 셀프 디텍션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있는 값들은 이제 저희가 궁금한 크로스 디텍션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X축의 이제 디텍터 모델은 이렇게 우측으로 진행할수록 모델 크기가 더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크기별로 정렬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우측으로 갈수록 그래도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125밀리언 크기를 가진 OPT 모델이 가장 훌륭한 크로스 디텍터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이렇게 빨간색 박스 쳐놓은 거는 셀프 디텍션 성능인데 자기가 작성한 글은 뭐 거의 100%로 다 잡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저자들이 아까 메인 파인딩에서 얘기했지만 이 크로스 디텍터 모델로는 좀 작은 크기의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좀 다른 관점에서 분석 결과를 볼 건데 사전 학습 이 트레이닝 스텝도 되게 여러 개로 다 자른 다음에 그 구간별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덜 학습된 모델일수록 좀 더 이 크로스 디텍션 성능이 좋더라라는 분석 결과를 저희가 볼 건데 파이샤라는 모델이 되게 이 오픈 소스로 잘 공개가 되어 있는 모델이어서 이 모델로 이제 이 저자들이 분석을 한 것 같고 사전 학습이 진행된 단계를 되게 여러 개로 가지고 왔습니다. 1K만 배웠을 때, 5K 스텝만 배웠을 때부터 143K 스텝까지 다 배웠을 때 이렇게 스텝 구간별로 다 가지고 온 거고 모델 사이즈도 뭐 70밀리언짜리, 410밀리언짜리, 2.8빌리언짜리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경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 그래프별로 우측으로 진행할수록 트레이닝 스텝이 많이 진행이 된 건데 보통 이 맨 끝단에 있는 즉 학습이 많이 이루어졌을수록 좀 이 Y축에 있는 AUC 스코어가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자들 말로는 모델 학습이 많이 되면 사전 학습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크로스 디텍션 성능이 좀 더 낮게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좀 덜 배운 모델, 파셜리 트레인드 된 모델이 자기 자신도 학습이 덜 끝났으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랭귀지 모델이 쓴 글도 마치 자기가 쓴 글인 것처럼 이렇게 좀 어, 완만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좀 이게 그렇게 과학적인 주장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런 식으로만 일단 주장을 하고 저자들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는 모델 크기별로 비교를 하는 건데 OPT 모델을 들고 와서 125밀리언짜리 또 350밀리언짜리, 6.7밀리언짜리 모델을 들고 와서 위쪽에 있는 세 개 그래프는 Y축이 이제 그 컬베이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디텍터 GPT에서 로그 프랍을 가지고 원본 글의 로그 프랍이랑 베리언트 글들의 로그 프랍을 비교해서 얻어낸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그냥 언어 모델에서 바로 내뱉는 그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언어 모델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그 수치에 대해서 이제 모델 크기별로 비교를 한 건데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초록색 박스를 쳐놓은 것처럼 이 갈색 선은 이제 휴먼 리팅 텍스트에 대한 그 값들인 건데 그 값보다 확실히 예,
LLM이 작성한 글이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OPT 125밀리언짜리를 디텍터로 사용을 했을 때는요. 근데 반대로 맨 우측에 있는 6.7빌리언짜리 모델, 그러니까 더 큰 모델을 디텍터로 썼을 때는 컬베이처 값이랑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사람이 쓴 글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텍터 GPT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가 저 컬베이처 값이 LLM이 쓴 글이 사람이 쓴 글보다 더 높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깔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값이 일관적으로 LLM이 쓴 글이 사람이 쓴 글보다 높아야지 디텍션이 더 잘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적인 관찰 때문에 디텍터 모델로는 더 작은 모델을 썼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좀 아쉬움을 느낀 거는 그래서 왜 모델 크기별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분석 혹은 해설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이 그냥 이렇게 empirical finding만 제공을 하는 식으로 끝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좀 공유를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셀프 디텍션이 아니라 크로스 디텍션이 잘 워킹할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연구가 되겠고, 그래서 그 궁금증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 활용을 해서 광범위한 분석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도출을 한 거고요. 작은 모델일수록 더 이 유니버셜이 잘 동작을 하는 크로스 디텍터더라. 그 다음에 사전 학습이 좀 덜 진행이 된 모델이 완전히 사전 학습이 진행된 모델보다 잘 워킹하더라. 라는 두 가지 연구적 발견을 제시한 게 이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쉬운 거는 요새 굉장히 생성형 LLM들이 종류가 많은데 GPT-3랑 챗GPT 말고 좀 다른 모델들로도 분석을 해봤으면 경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PT-3랑 챗GPT가 결국에는 동일한 GPT 아키텍처 기반 LLM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말고 뭐 제미나이라든가 혹은 뭐 메타에서 만든 라마라든가 혹은 커머셜로만 한다는 클로드라든가 그런 거를 좀 써서 다른 아키텍처를 가진 LLM을 생성자로 써서도 좀 결과 분석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두 번째로는 좀 이밸리에이션 데이터셋 크기 자체가 600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이 작은 데이터셋 크기에 따른 성능 결과 편차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더 라지 스케일 이밸리에이션 데이터로 평가를 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논문이 제시하는 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임피리컬 파인딩만 던져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분석을 안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약간 네네.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만드는 글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시나리오에서 보통,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그냥 논문에서 이제 논문 쓸 때 제 학교는 이제 저희 SE분에서는 논문 쓸 때 GPT를 쓰지 말라고 하고 이제 디텍트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그 논문을 너무 GPT가 글을 쓰지 않게 하는 걸 디텍트하려고 그럼 그 정도 시나리오는 아는데 일반적으로는 왜 이 기계가 쓴 글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연구 논문을 읽을 때 그 연구의 시작이 되는 모티베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 자연어 글 관점, 그러니까 LLM이 생성한 자연어 글을 탐지하는 연구들의 모티베이션은 아카데믹 치팅,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논문 표절,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LLM을 쓴다라든가 혹은 학교 숙제를 하는데 사람 학생이 안 쓰고 GPT 써가지고 시키게 한다라든가 혹은 뭐 피싱 문자, 뭐 스팸 문자 이런 좀 어떤 사기성이 가진 컨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된다라든가 혹은 뭐 쇼핑몰에 허위 리뷰를 단다라든가 이런 좀 비윤리적인 악의적인 행동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LLM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탐지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많이 모티베이션을 잡는 것 같고, 또 LLM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말은 되게 그럴싸하게 블라블라 하는데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 팩트에 좀 맞지 않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경종을 많이 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LLM이 만든 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디텍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건 자연어 글 관점에서의 그랬던 거고,
저희 BRL 세미나가 집중하고 있는 코드 관점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LLM이 만든 코드들 중에 보안 취약성이 있는 코드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문도 제가 몇 번 봤었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학습으로 배운 코드 중에 사실 저작권이나 라이센스 보호 하에 있는 코드인데도 MS 측에서 그냥 무단으로 긁어가지고 모델을 훈련을 시켜서 그런 보호 아래에 있는 코드를 그냥 무단으로 뱉어버리는 코파일럿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소송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드 쪽에서 이 연구를 한다면 시장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보안 취약성이 있는 아, 코드를 탐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보호 저작권이랑 라이센스 보호를 받는 코드가 LLM에서 무작위로 뱉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또 저희가 필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그리고 이 디텍트하는 시나리오는 보통 이제 기계가 만든 이제 글이랑 이제 사람이 만든 글을 잘 구분하자가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논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논문 쓸 때 GPT한테 전체를 제너레이터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일부 패러그래프만 이제 기계가 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섞여 있는 코드에 대해서도 이제 잘 디텍트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검출하려는 연구들도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전체 글을 다 사람이 썼다, 혹은 전체 글을 LLM이 썼다라고 간주하고, 그냥 이렇게 이진분류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실제적인 프랙티컬 시나리오는 일부 글을 사람이 적고, 뭐 뒤에 거를 GPT로 마무리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는 케이스가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글을 입력으로 상정을 하고, 그 글이 주어졌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람이 쓴 것이다.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LLM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위치를 특정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뭐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림 2번을 보면 그 AUC 히트맵 보면 어 그러니까 더 작은 디텍터가 저 페이크를 더 잘 감별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왜 더 웨이트가 높은 거에 대해서 더 식별하기가 쉬운 건가요? 웨이트가 더 높은 경우에 식별하기가 웨이트가 높다는 게 아니라 더 쉽다라고 큰 질문 모델이 주신, 생성한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AUC가 더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네네. 왜냐면은 더 큰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는 휴먼 리튼 텍스트랑 더 비교하기 힘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잡는 게 더 어려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디텍션이 더 성능이 대체로 높아지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경향성이 되게 이상한 게 음, 예를 들어 라저 모델에서는 그러니까는 더 작은 모델이 만든 거는 오히려 이제 잘 못 찾지만 이제 큰 모델이 만든 건 잘 찾고 근데 이제 스몰러 모델은 이제 반대의 경향성이거든요. 저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저런 설명이 있나요? 그런 설명이 아쉽게도 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같은 부분에서 이제 좀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시험 결과가 굉장히 완전히 컨시스터하지도 않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에 대해서 저자들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제가 앞에서도 위크니스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LLM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너레이터로는 챗GPT랑 GPT-3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도 경향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데, 뭐 클로드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다른 LLM까지 끌고 들어오면은 실험 결과에서 더 경향성이 안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후속 논문으로서의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논문만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 해석 관점에서. 그리고 이게 데이터 리키지가 없나요? 그러니까 데이터 리키지가 반드시 있을 것 같거든요. 저 학습 데이터가 되게 흔한 거여가지고 저 모델들이 분명히 여기서 사용하는 저 벤치마크를 가지고 학습이 됐을 텐데 그럼 그걸 고려하면은 지금 여기 디텍션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OPT랑 파이시아 계열 같은 애들 같이 좀 사전 학습 데이터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또 그게 다른 경우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들이 이 히트맵 일부로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시를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리키지 같은 이슈 때문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배웠을 테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데이터 리키지가 거의 무조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좀 아래 중간 허리쯤에 있는 뭐 파일이나 웹 텍스트로 배운 사전학습 데이터가 명확히 다르다고 밝혀져 있는 애들에 대한 크로스 디텍션 성능이 이제 부분적으로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데이터 리키지 없이도 디텍션이 잘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저 아까 그림 3번 보고 좀 느낀 건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긴 해요. 이게 디텍터는 더 작은 모델일수록 유리하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다는 것은 얘는 사람이 쓴 글이랑 기계가 쓴 글이랑 그 비교할 수 있는 그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네요. 예. 이 논문이 이런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건 처음인가요? 네, 크로스 디텍션 관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한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 챗에 분야 자체가 예. 네네. 그러니까 이미지에선 딥페이크 저거 인식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텍스트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논문을 자세히 들여다본 건 처음인데 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부터 거의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연구 흐름 자체가 좀 초기 단계에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AUC 매트릭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매트릭인 이유가 스레시홀드 같은 거를 설정을 할 때 어큐러시 같은 거를 그냥 저희가 임의로 갖다 쓴다면은 이진 볼륨은 그냥 0.5를 보통 많이 잡고 하잖아요. 0.5를 뭐 넘어서면은 뭐 이거는 뭐 1이다 혹은 아래면 0이다. 그래서 그냥 임의 스레시홀드로 잡아버리는 성능보다도 여러 가지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폴스 파지티브 레이시랑 트루 파지티브 레이스의 관계를 다 플러스를 찍은 게 저 곡선인 거거든요. 이 에리어 언더 더 ROC 커브라는 거에서. 그다음에 그 곡선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한다는 게 AUC 스코어인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진 분류를 할 때 모든 스레시홀드 값에 대한 모델의 퍼포먼스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모델을 평가하겠다라는 메트릭이기 때문에 사실 이진 분류 태스크에서는 AUC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엄밀한 평가 매트릭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이 AUC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AUC 이외에도 뭐 그냥 많이 쓰는 어큐러시를 쓸 수도 있고 뭐 태스크의 중요도에 따라서 뭐 리콜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본 논문들 중에서는 AUC를 가장 디폴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차 교수님도 되게 그 재밌는 지적을 해주셨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코드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후속 연구로 이 논문을 보고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거가 현재는 저희가 시도했던 게 아까 고 교수님도 그 데이터 리키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깃허브에서 21년인가 그 전까지 이제 챗GPT 소위 그 활성화되기 전까지 그 깃허브에 있었던 데이터를 크롤링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저희는 코드 관점에서 이거를 디텍션을 해보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뭐 GPT나 뭐 제미나이 LLM들 써가지고 트랜슬레이트를 한번 시킨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휴먼 리튼 코드하고 머신 제너레이트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디텍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연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절반은 사람이 쓰고 당연히 그 뒤 절반은 뭐 기기가 쓰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후속 연구로 그 뭐 NLP에서도 저기 뭐 소위 프리픽스 앞에 주고서 뒤에 채우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코드 컴플리션 관점에서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지금은 뭐 펑션 단위에서 해야 될지 혹은 펑션 내에서 어떤 그 각각의 라인 단위에서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코드는 사람이 써도 또 주석은 LLM이 써주면 또 잘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조금 더 들쑥날쑥하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이 돼 볼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지금 중역 학생도 이 채팅룸에 올려놨지만 진짜 AUC가 이게 좋은 매트릭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 교수님도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도 생각해요. 그러면 GPT 3.5가 쓴 게 GPT 4보다 더 기계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지 혹은 더 사람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LLM이 버전업이 되면 될수록 더 사람스럽게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퀘스천이고 어느 방향으로 해석이 돼도 또 좋은 연구 결과이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매트릭도 사실 없고 이게 약간 좀 초기 단계여서 이거저거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차 교수님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왜 해야 되는가? vulnerability detection도 있는데 뭐 어찌 보면 사람이 작성한 코드도 vulnerability가 많은데 그게 꼭 맞는 excuse인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근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건 되게 많은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어서 같이 이런 거에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유드린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더 질문이 아까 초반에 잠깐 지나가서 그 T5를 가지고 퍼터베이션을 했는데 왜 퍼터베이션은 네네. T5로 하는 건가요? GPT로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뭐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GPT-2 같은 경우로도 물론 퍼터베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GPT-2 같은 애들은 그냥 이 로그 프랍을 계산하기 위한 스코어 모델을 그냥 따로 빼놓고 퍼터베이션 방식은 T5 같은 그냥 모델을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계산 비용이 저렴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퍼터베이션을 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문론들이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뭐 T5 같은 언어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펄터베이션을 가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제3의 LLM을 끌고 와서 아예 전체 글을 다 파라프레이징 시키는 게 뭐 효과가 더 좋다. 뭐 이런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좀 이쪽도 많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텍션을 회피하는 우회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디텍터 GPT로 이 글은 AI가 쓴 글인 것 같아라고 디텍션을 잘 할 수 있는데 그 글을 파라프레이징을 간단하게만 시켜도 이 디텍션 메소드가 깨져버린다는 그런 어택 연구들이 많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퍼터베이션을 잘 줘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연구들이 좀 경쟁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디텍터를 회피할 수가 있을 것인가, 혹은 또 이런 회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더 잘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경쟁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디텍터 GPT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초가 되는 이 방문론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원래 기존 NLP 분야에서 펄터베이션 할 때 EDA 쓰거나 뭐 T5 많이 써왔으니까 그냥 T5를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T5도 보니까 모델을 여러 개 다른 수의 파라미터 모델을 써가면서 실험을 한 것 같아서 왜 굳이 그렇게 할 거면 T5로 썼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 네네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또 챗에 굉장한 아이디어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약간 또 교수님들께 다른 연구원분들께도 공유드리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고 싶은 게 요즘에 뭐 워터마킹이라는 특히나 NLP 쪽에 그런 워터마킹 뭐 이미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성생형 LLM이 한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워터마킹을 하는 게 있는데 코드에도 이제 좀 그런 쪽인 시도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이걸 워터마킹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어디 부분을 확인을 하면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쉬운 거는 그 주석에다가 NLP 워터마킹 기법을 그냥 그대로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코드 특성화가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워터마킹을 해서 디텍션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탐지하는 데 뭐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우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뭐지? 기터브 소송해가지고 한 거, 엊그제 기사 났던 거, 오늘이었던가? MS가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워터마킹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주제 같은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쓴 코드가 있으면 이걸 여기에 조금만 조작을 가해도 그 워터마크가 깨져서,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건 그런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보다 LLM이 작성한 그 방향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LLM이 작성한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어디 특정 부분을 지운다고 해도 얘가 LLM이 작성한 지워버리면 LLM이 작성 안 한 것처럼 속일 수 없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LLM이 작성했다라는 거를 언제나 쉽게 우리 기술로만, 그러니까 이제 디텍터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워터마킹 기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 자체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코드가 주어졌을 때, 이미 코드가 주어졌을 때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어떻게 되지? 헷갈리는데요. 신이 어떻게 됐었지? 예, 생성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건데, 워터마킹 네, 그 생성에서도 집어넣을 수 워터마킹이라는 게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워터마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대로 탐지가 잘 되도록 일부러 주입을 하는 어떠한 내재되어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워터마크를 남긴다라는 게 이 뭐 문서가 삼성에서 작성이 된 거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워터마크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드를 생성을 하거나 글을 생성을 할 때 이 LLM의 생성 과정에 저희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패턴을 남기도록끔 유도를 해서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은 탐지가 더 잘 되도록, 이건 LLM이 쓴 글이구나, 이건 LLM이 쓴 코드구나, 탐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끔 패턴을 넣어주는 걸 이제 워터마크를 저희가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교수님, 그 한윤석 교수님이랑 그때 논의를 했던 게, 예, 말씀하시죠. 근데 워터마크의 원래 네네. 용도가 이게 그 모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코드에 뭔가를 심어 놔가지고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비슷하게 만들었을 때 그래도 그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저작물이 아니다, 이런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이거를 코드를 생성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게끔 심어 놓는 그런 이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주체를 LLM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LLM이 자기가 만든 그 코드에 대해서 워터마킹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코멘트 몇 개 지우거나 펑션 네임 이렇게 LLM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바꿔놓더라도 그 워터마킹이 어디에 남아 있으면 얘는 LLM으로 작성됐구나라는 쉽게 탐지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정말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뭐 암호화, 복호화 이런 알고리즘이랑도 관련돼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코드 이론이랑 관련돼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네. NLP 쪽도 이쪽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되기는 많이 됐는데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봤는데 되게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아웃풋 레이어에다가 뭔가 좀 집어넣는 그 정도 수준? 그런 거여서 여기도 꽤 많이, 그러니까 저희 이게 BRL 세미나에서 하는, 사실 저희가 고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특히나 딥러닝 관점, 코드 관점에서 모든 게 다 새로운 문제들이어서 여기도 되게 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건.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논문에 그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This is just a motivation, so you can find in the introduction section, but it is just a motivation and just a example case for the explaining about the necessity of this research. So, yeah. Okay, thank you.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이거 완전 다른 생각인데,
이것도 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신우 학생님이 그 뭔가 코드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뭐 라이센스를 뭔가 위반하는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제 네네네. 질문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디텍트하는 거다 똑같은 걸 디텍트하는 시나리오가 이제 사람이 만든 코드가 라이센스 충돌하는 시나리오가 더 많은지 아니면은 기계가 만든 코드가 더 라이센스 충돌하는 코드를 더 많이 생성하는지 이런 것도 뭔가 리서치 퀘스천이 될까요? 뭔가 이런 뭐 연구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라이센스 충돌하는 어, 게 그러니까 좀 임팩트는 있는 토픽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진짜로 이제 소송이 오가고 정말로 이제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음. 그 좀 저희 나라의 국내 대기업들은 다 라이센스 충돌하는 것만 디텍트 하게끔 하는 팀들이 다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니까 큰 기업에서는 잘못했다가 잘못 코드 썼다가 이제 소송당해서 돈을 많이 물면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어떤 네, 그 어쨌든 뭐 그냥 지금 떠오른 건데 혹시 이런 것도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자연어 처리 그래서 보자면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이어스라 그러거든요. 뭐 인종차별 발언을 뭐 한다라든가 사람이 됐든 뭐 LLM이 됐든 어떤 글을 적을 때 혹은 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뭐 종교적으로 좀 자꾸 민감한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LLM이 생성한 글에서 이 바이어스 정도를 재고 또 이거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코드 도메인으로 가지고 온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라이센스적인 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정 교수님 말씀하신 게 오픈 소스 라이센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때 라이선스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아는 정말 잘 알려져 있는 뭐 GPL 라이선스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커스텀 라이선스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류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기계가 만든 코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코드를 디텍트하는 기술들은 뭐 최근에도 연구가 꽤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연 네, 근데 근데 그 이제 기계가 라이센스가 만든 코드 네, 코드 안에 네,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보통 레파지토리가 네. 있으면 거기에 따로 라이센스 문서가 존재하지 않나요? 아, 그게 이제 저도 조금 뭐 이쪽 분야를 연구해 본 적은 없는데 약간 리서치 해봤을 때는 어, 그런 카피라이트가 이제 정말로 그 다른 파일로 이제 규명이 되는 게 뭐 디클레어드 라이센스라고 하고 그게 코드 안에 삽입되거나 주석으로 되고 또 되게 파편화돼서 이 코드 쓸 때는 이 라이센스가 쓰인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코드 내재된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좀 디텍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말씀 주시니까 드는 어, 재밌는 게, 이거 특허 써야겠는데, 그렇게 라이센스, 어떤 코드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공개 라이센스화된 코드로 트랜슬레이트 해줘라고 하면 네. GPT 잘해줄 것 같거든요. 음, 그러게요. 아마 잘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우회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거, 이거 연구적으로는 별 재미없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러게요.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뭐 가끔씩 대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할 텐데 관련된 연구가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별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교수님. 더 질의 응답 없으시면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해 주신 박신우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